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지구방위대 김명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태양계의 보물, 소행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난달에 미국 애리조나에 출장을 가서 지구에 떨어진 가장 유명한 크레이터, 5만 년 전에 지구에 충돌했던 그 크레이터를 두고 셀카를 찍은 건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여기 크레이터의 지름이 한 5km 정도 되고 이때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생긴 흔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행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소행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소행성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행성 설명하려는데 태양계 행성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인류가 탐사선으로 지금까지 방문해서 촬영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개의 행성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가 예쁜 토성도 있고 줄무늬가 있는 목성, 그리고 푸른색의 천왕성, 해왕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보는 이 사진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이 그냥 다 동그랗게 생긴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굉장히 질량이 큰, 그러니까 뚱뚱한 행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성들의 모양은 다 둥글게 구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소행성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so beautiful. 완전 멋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소행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애는 감자처럼 생겼고 어떤 애는 고구마처럼 생겼고, 자, 이거는 눈사람처럼 생긴 머리와 몸통이 붙어있는 눈사람처럼 생긴 소행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6개는 해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성은 멋진 코마와 꼬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해성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소행성의 표면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헨리 해성처럼 이렇게 먼지에 의한 활동성이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소행성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울퉁불퉁 찌그러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소행성이란 단어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이정혜 학생, 이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소행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작은 행성이라고 풀어 쓸 수 있지만 영어 단어는 이렇게 에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그 뒤 옆에 있는 김상철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살다 오지 않는 한 이 그리스어를 읽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 그리스어의 단어의 뜻이 바로 별과 같은 혹은 별처럼 생긴 이라는 뜻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테라라고 하는 거는 별이라는 뜻이고요. OID, 안드로이드, 미테어로이드 이런 것처럼 뭐뭐처럼 생긴 뭐뭐와 같은 이런 에스테로이드라는 단어는 별과 같은 혹은 별처럼 생긴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소행성이라는 단어가 다른 작은 행성이라는 그런 별개의 단어가 아닌 하나의 영어 단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801년도에 처음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의 과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현산 혹은 미국에 있는 천문대 등등에서 촬영한 소행성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 하늘에 하얀색 점들은 모두 다 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영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별처럼 생겼는데 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천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죠? 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원래 보현산에 이 소행성을 촬영하러 갔는데 우연히 여기 함께 찍힌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우주의 공간상에 떠 있는 그 돌들이 실제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촬영해 보면 별이랑 거의 비슷하게 별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과 같은 이동 경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실제 영상, 망원경 카메라 영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소행성을 별처럼 생겼지만 별이 아닌 그런 천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소행성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소행성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의 형태로 띄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 생겼는지, 각각의 울퉁불퉁한 형상으로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소행성을 공부해야 하려면 먼저 이제 별의 탄생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별은 바로 이 강의실처럼 깨끗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자는 침대 밑에 뭐가 있죠? 먼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면 그나마 먼지가 적겠지만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밑에 침대 밑을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죠. 먼지들은 우주 공간상에서 어떤 특정한 중력이 좀 강한 곳,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이제 다른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밀집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별들이 주변에 있는 먼지와 가스들을 막 끌어당겨서 이제 별이 펑 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부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별이 있는 지역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행성소라고 하는 행성의 씨앗이 되는 그런 물질들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흡수해서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자체적인 중력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서 그 행성소와 행성소의 만남으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를 딱 보면은 가운데 별이 태양이고요. 수, 금, 지, 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약간은 빽빽하게, 실제로 거리상은 굉장히 넓지만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화성과 목성 사이는 유독 공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지역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행성들에 만들어지는 씨앗이 되는 행성소, 즉 처음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런 더스트와 먼지와 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뒤에 학생 질문 있으신가요? 없은가요? 네, 없으면 계속 갈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목성이라고 하는 거대 질량, 태양계 내의 나머지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목성의 질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뚱뚱한 애가 여기에 하나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으니 이 지역에서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몸집이 거대해지지 못하도록 목성이 계속 중력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교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을 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쓱 지나가면은 야 너네 거기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지역적으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충분히 행성으로 성장할 만한 물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 때문에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찌그러졌던 그 모습들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행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성 덕분에 우리 같은 소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소행성 들여다보면 태양계의 초기 물질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성에는 그 태양계의 초기 물질들이 다 바뀌어서 다 변하고 깊숙이 핵과 멘틀과 지각으로 다 나눠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그 예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환경적이나 그리고 상황적인 모습들을 소행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소행성은 과거를 여는 열쇠, 태양계의 최초 모습을 알 수 있는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진주에 몇 해 전에 떨어졌던 운석을 분석해서 나이를 분석해 보니 이게 지구의 나이보다 오래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사의 우주 미션인 하야부사2가 소행성에서 샘플을 가지고 왔더니 여기에서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아미노산도 발견되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진짜 소행성은 태양계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멀리 화성과 목성 사이가 아닌 지구 근처 공간으로 조금 시각을 좁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넓은 공간에 소행성이 많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801년도에 최초의 소행성을 발견하고 나서 무려 97년이 지난, 즉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지구 근처에도 소행성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행성은 크기가 작고 그리고 표면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어두운 물질로 되어 있어서 까만 하늘에 까만 돌들이 날아다니면 소행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1898년에서야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이 지구 근처에도 소행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열심히 찾아본 결과 32,000개, 지구 근처에도 이렇게나 많은 소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는 이 강의실 크기만한 크기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한 1,600명 정도가 다치고 건물 6,000채, 7,000채 정도가 파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주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 손 학생 2분의 1 뭐죠? mv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제곱으로 붙기 때문에 크기가 작더라도 작은 크기라도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이런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사건을 계기로 두 개의 지구 방위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임페이지라고 해서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한 나라 정도를 파괴시킬 만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다가오는 것이 확실시되면 각국의 모든 우주청들이 모여서 야 너네 나사 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네 로켓이 몇 대 있어? 우리 요즘 로켓 안 만들어. 일론 머스크가 다 만들고 있어.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할게. 그럼 트위터가 빨라 해가지고 트윗을 막 날립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몇 대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작사국장, 이사국장 이런 모든 국장들이 모여서 실제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켓을 다 동원해서 소행성에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을 과연 궤도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논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빔 프로젝트가 태양이고요. 제가 지구입니다. 소행성이 거의 저쪽 태양 방면에서 날아오면은 지구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앞에 와서야 이제 소행성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열심히 로켓으로 디플렉션, 궤도 변경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태평양 한가운데 맞는 게 낫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맨하탄에 떨어지면은 그건 더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유안이라고 하는 실제로 소행성이 그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궤도를 변경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디에 충돌할지
인터내셔널 애스트로이드 워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로 소행성을 계속 추적 관측을 해서 정확한 예상 추락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에 만약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하면 전부 다 싹 비우는 그런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실제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가상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 두 개의 지구방위 조직에 참여를 하고 제가 한국 대표로 매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자원 활용입니다. 이 소행성,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광물로서 활용하는 데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토류 알죠? 그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히토류의 생산량이 계속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작은 크기,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의 매장량이 우리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0배, 1000배 수준이 아닙니다. 10,000배, 10만 배 수준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작은 민간 기업인데요.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곳은 소행성 하나를 통째로 끌어와서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놔두고 그것을 광물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크기 한 5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5.4 트릴리언 US 달러래요. 트릴리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없죠. 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6천조 원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의 소행성의 광물, 미래 광물 자원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죠.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대답한 친구는 딱 3명 봤는데 혹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혜임 학생. 네, 맞습니다. 네, 4번째 학생으로 네, 추가됐습니다. 네. 3명을 봤는데 이건 시라고요. 첫 번째는 거기서 살다 온 학생이 있었어요. 네, 바로 맞췄고 두 번째는 그 전날 아빠랑 같이 그 국기 퀴즈를 막 내기를 했대요. 이거 하면 오답이 엄청 많습니다. 네덜란드요, 이탈리아요, 프랑스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룩셈부르크 3번째 학생이 바로 정혜임 학생과 같은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봐라. 문제에 답이 있다. 라고 하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보는 학생은 여기에 딱 이렇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교통의 요지고요. 그래서 교통산업, 철강산업, 여기에는 세계 유럽 최대의 철강 광산이 있습니다. 철강산업, 그리고 우주통신의 세계 1위입니다. 철강산업 1위, 유럽 1위, 우주통신 1위인 나라가 비전으로 삼은 게 바로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오는데 이 나라의 구군을, 명운을,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우주청 청장이 경제부총리고 이런 비전, 소행성으로부터 비전을 찾는 그 나라의 운명을 거는 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미국 플래그스텝에 있는 학회에 가서 이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카르만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실제로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오는데 2021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이제 소행성에서 그런 어떤 광물을 캐오는 것을 개념적인 스터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탐사선을 보내서 그 소행성에서 물을 채취하고 그 물을 우주공간상에서 활용하는데 실제로 작업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바야흐로 이제 소행성 탐사의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하야부사 시리즈라던가 미국의 여러 탐사선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태양계의 기원을 통한 연구, 그리고 플래네타리 디펜스, 지구 방위를 위한 연구, 나아가 광물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에 소행성에 가기 위해서 여러 미션과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행성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추진했다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다시 우리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으로 소행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